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를 연구하는 경영지도사입니다. 2022년도 마케팅 관리론 기출문제, 논술은 가격 결정 문제가 드디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 아직까지 한 번도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없는데 드디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유형 제품 확장 제품, 이건 좀 이상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품 확장 전략이 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약술은 이제 비교적 평이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시장 세분화, 브랜드 확장, 그리고 수평형 마케팅, 그리고 서비스 특징. 이거 옛날에 수평형 마케팅 이것도 옛날에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재출제된 문제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제품 가격의 범위와 수준을 정할 때 위의 세 가지 요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시오. 먼저 원가 요인은요, 생산 원가는 가격의 하한선을 결정을 하죠. 그리고 기업의 수익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 요인은 가격의 상한선을 결정한다. 그리고 제품 구매에 따른 편익과 제품 가격을 비하여 구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경쟁 요인은 가격 결정 권한을 좌우하게 돼요. 경쟁이 강하면은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게 되고, 경쟁이 약하면은 기업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 교재에 쓰여져 있습니다. 동일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객 요인 중심 가격 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두 가지 요소를 제시해라. 요소가 두 가지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고 가격도 고려해야죠. 그리고 고객의 지각 가치도 고려해야죠. 그리고 고객의 가격 탄력성,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기타 이제 고려해야 될 요인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만 제시를 하라고 그랬고, 이 두 가지 요소를 반영한 가격 결정 방법, 이 가격 결정 방법을 한 가지만 써라라고 하는 건지 두 가지를 써라라고 하는지 그걸 좀 아리까리합니다. 모든 교재를 봐도요, 고객 중심 가격 결정은 이 두 가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직접 가격 평가법이 있고 지각가치 평가법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약간 달라요. 이게 뭔 내용인지는 이제 교재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쟁 요인 중심의 가격 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요소 두 가지, 시장 형성 가격을 봐야죠. 또 경쟁 기업의 전략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두 가지 요소를 반영한 가격 결정 방법, 이것도 뭐 한 가지를 써라는 건지 두 가지를 써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교재를 보면은요, 경쟁 중심 가격 결정은 요 두 가지가 대부분 쓰여져 있습니다. 고잉 레이트 프라이싱이죠. 시장 가격 결정법이 있고, 또 입찰 가격 비딩 프라이싱입니다. 입찰 가격 결정법 교재 보면 요 두 가지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가지, 그리고 또 여기서 이 두 가지, 요 두 가지가 어떤 것들인지는 이제 교재 참고하셔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빠진 게 뭐가 빠졌냐? 그 기업 중심 가격 결정 전략이 빠졌죠. 기업 중심 가격 결정 전략에서 이제 그 원가 기준법이 있고, 이제 그 목표이익법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가산이익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원가 계산, 뭔가요? 원가를 반영해서 하는 거. 하여튼 네 가지인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 그러니까 기업 중심의 가격 결정 방법 네 가지. 그게 지금 문제가 빠졌습니다. 그것도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목표이익법이라는 게 있고, 가산이익법이라는 게 있고, 원가가산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 투자 수익률법, 그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추가로 꼭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과 관련돼서 유형 제품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 확장 제품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 이거는 과연 경영지도자 문제에 합당한 내용인지 좀 의심스러운데, 유형 제품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 이겁니다. 품질, 특징, 디자인, 포장, 브랜드, 이런 것들이 유형 제품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장 제품에 해당하는 게 이제 AS 보증 보장, 배송 설치, 결제 방법, 뭐 이런 것들이 확장 제품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러면 핵심 제품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는 뭐냐? 그 핵심 제품은 고객이 원하는 궁극적 가치, 그게 핵심 제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제품 계열의 길이 확장 전략 세 가지 유형, 그러면서 여기서 보시면 기존 제품 계열 내에서 제품 품목을 추가시킴으로써 제품 계열의 깊이를 확장하는 전략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폭 확장, 길이 확장은 제외한다, 이 얘기입니다. 폭 확장, 길이 확장, 깊이 확장은 제외하면은 그 뭐가 남느냐? 상향 확장, 하향 확장, 양면 확장, 요것만 남아요.
참고로요, 폭 확장, 길이 확장, 깊이 확장 요거는 교재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코틀러 교재, 채설 교재, 안공호 교재 여기 내용이 살짝 달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거를 제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상해 확장, 하향 확장, 양면 확장 이거는 모든 교재가 다 동일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향 확장은 대표적인 게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제네시스 라인을 추가한 거 이게 상향 확장이 될 수가 있겠죠. 하향 확장은 삼성에서 저가 폰이죠. A 시리즈가 예, 이게 하향 확장이 될 수가 있고 양면 확장은요. 소니 카메라 이거는 제가 사례를 든 건데 예, 이 카메라 그러면 소니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소니 그 사람들 얘기 가끔 술 먹다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소니가 죽었다라는 사람들 얘기인데 그거 전혀 아니에요. 소니가 죽었다. 그러니까 소니 테레비가 죽고 삼성 테레비가 세계를 지배한다. 뭐 이거 가지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거는요. 전 세계에 나와 있는 CCTV 있죠. CCTV에 들어가 있는 그 카메라 제가 모르긴 해도 아마 8, 90%는 그 소니 겁니다. 소니가 그 카메라 안에 그 렌즈 있죠. 그 렌즈 제공 안 하면은 CCTV 작동을 안 할 정도예요. CCTV가요 총 5개의 구성 요소로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CCTV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CCTV를 만드는 기술이 아직 초보 단계입니다. CCTV 기술이 굉장히 초보 단계고 CCTV는 기술은 주로 이제 영국, 독일, 일본, 미국 이런 기업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시피 해요. 우리나라가 CCTV 강국이죠. 우리나라 어디 가나 CCTV가 다 있죠. 그런데 그 CCTV에서 제대로 우리나라 부품이 제대로 들어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안에 들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거의 일제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이제 이미지 센싱 기술, 이미지 처리 기술 이런 것들도 아직 초보 단계다. 좀 쓸데없는 얘기인데 어쨌든 소니 카메라가요. 방송국에 가면은 그 카메라 있는 거 있죠. ENG 카메라 그것도 아마 대부분 그 소니 겁니다. 그 소니가 보면은 그 저기 캠코더를 중심으로 해서 방송용 ENG 카메라 고가 카메라도 있고요. 저가 카메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면 확장을 다 하는 게 이제 소니 카메라다라고 사례를 제가 이렇게 든 거예요. 예. 교재에는 이 양면 확장 관련된 사례가 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소니 카메라가 소니 안 죽었어요. 예. 소니가 워크맨 테레비 이것만 죽었지. 아직도 소니는 부품 쪽으로 들어가면은 전 세계 CCTV를 포함해 렌즈 쪽은 꽉 잡고 있는 게 지금 소니입니다. 그 다음 시장 세분화의 기준이 되는 행동적 변수 5가지. 이 행동적 변수는 이런 것들이죠. 사용량, 사용빈도, 사용시기, 상표 태도, 고객 유형, 고객 생애 가치와 반응 단계.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객 생애 가치와 반응 단계는 어떤 고객은 요 단계에 있고 어떤 고객은 요 단계에 있고 어떤 고객은 요 단계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장 세분화는요 2018년, 2020년 그리고 요게 202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출제된 요 내용만 잘 분석하시면 시장 세분화는 더 공부할 내용이 없습니다. 모든 교재에 봐도 이 내용이 다예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만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술 문제가 브랜드 확장 문제가 나왔어요. 브랜드 확장이 효과적인 상황 3가지. 이 효과적인 상황 3가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저도 확실하게 몰라가지고 이제 답을 이렇게 2가지로 답을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이학식의 2020년 이거 이학식의 소비자 행동론 교재입니다. 소비자 행동론 교재를 보면 브랜드 확장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럴 때 브랜드 확장이 효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품 유사성이 높을 때 그러니까 강력한 모브랜드가 구축되어 있고 확장하려는 제품이 모브랜드와 유사성이 높을 때 이때 브랜드 확장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속성 유사성이 높을 때 제품 특성 사용 상황 생산 기술 등에서 모브랜드와 유사성이 높을 때 이때 브랜드 확장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얘기고 컨셉의 유사성이 높을 때 광고 홍보에 의한 추상적 의미가 모브랜드 유사성이 높을 때 이때도 브랜드 확장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학식의 소비자 행동론 교재에 보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 브랜드 확장이 성공 가능성이 올라간다 이 얘기예요. 일단 답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이거를 이런 답을 요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항공호 교재에 보면 이게 항공호 칠판입니다. 칠판 보시면 기존 제품의 기존 브랜드를 그대로 붙이는 거. 이게 그 브랜드 확장이죠. 기존 제품 라인에서 유사한 제품을 추가 론칭하여 시장을 장악하고자 할 때는 기존 제품의 기존 브랜드를 그대로 붙이는 거다. 이게 브랜드 확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신규 제품의 기존 브랜드를 붙이는 거. 이게 라인 확장이고요. 이게 라인 확장이고, 요게 브랜드 확장입니다. 브랜드 확장 또는 카테고리 확장. 강력한 모브랜드 효과로 신시장을 빠르게 확장하려고 할 때, 요게 이제 요게 라인 확장이고, 요게 브랜드 확장이에요. 그리고 기존 제품에 신규 브랜드를 붙이는 거, 요거 복수 브랜드 또는 개별 브랜드라고 그럽니다. 신제품의 개성과 특징을 살려서 목표 고객을 정밀하게 공략하고자 할 때, 그래서 뭐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이 물어보는 질문이 정확하게 뭘 물어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있고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더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예,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 뭐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답을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한번 답을 제시를 해 봤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평형 마케팅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예, 보통 이제 이 수평형 마케팅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냥 수평형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그 필립 코틀러가 얘기한 거죠. 수평형 마케팅. 동종 또는 동종 업종끼리 하는 거를 심바이오틱 마케팅이라고 그러고요. 이종 업종끼리 하는 거를 하이브리드 마케팅이라고 그럽니다.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수평형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마케팅 기회를 개발하고 상호이익과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R&D, 조달, 생산, 기타 기업의 가치사슬 활동을 공유하여 운영하는 수평력 통합의 한 형태다. 기업이 단독으로 효과적인 마케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본, 노하우, 마케팅 자본들을 보여있지 않을 때 수평형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일종의 공생 마케팅 개념이다. 공생 마케팅도 되고 하이브리드 마케팅도 됩니다. 수평적 마케팅 시스템의 효과, 그래서 개발 생산에서의 시너지,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 같은 게 있고요. 운영 관리에서의 시너지, 예, 항공사 좌석 공유, 포인트 제휴, 공동 AS 매장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마케팅에서의 시너지, 그래서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거나 스타벅스하고 투썸 플레이스가 공동 판매 마케팅을 같이 하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수평형 마케팅의 효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평형 마케팅, 예, 참고로 이 수평형 마케팅이 2008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에 요 공생 마케팅이 한번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공생 마케팅이 출제가 됐고요. 그 이후로 2010에서 2020년에 이게 전부 다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이에요. 어쨌든 2008년도에 공생 마케팅이나 이 지금 2022년도죠. 예, 이 수평형 마케팅이나 이 공생 마케팅도 수평형 마케팅의 하나의 유형이니까 뭐 재출제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6번째 문제, 예, 서비스의 특징 4가지. 예, 이거는 2009년, 11년, 16년, 19년 이렇게 연장으로 계속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서비스의 개념은 이런 것들이다. 그리고 서비스의 차별적 특징 4가지. 그래서 무형성,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 예, 이게 이제 항공호 교재는 요거를 또 비유형성, 동질성, 불균질성, 재고불능성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유재 교수 교재, 그러니까 원래 서비스 마케팅이라는 교재를 최초로 출간한 게 이유재 교수입니다. 옛날에 이제 2000년 초에 그 이후에 이제 항공호 교재는 그 이후에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말을 똑같이 하면은 쪽팔리니까 말을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니까 무형성이라 그러면 될 걸, 그걸 굳이 비유형성, 비분리성이라 그러면 될 걸, 동시성, 이질성이라 그러면 될 걸, 그걸 또 불균질성, 소멸성이라 하면 될 걸, 재고불. 말을 이렇게 바꾸면은 뭐 그래도 자기 교재에 뭔가 좀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바꿨나 어쨌나 뭐 하여튼 그냥 이렇게 외우셔도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예, 나머지 내용은 이건 벌써 여러 번 출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서비스가 이게 지금 2022년도에 출제된 거죠. 2022년도에 출제가 됐으니까 다만 여기 이제 서비스 소멸성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무용성도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출제가 안 된 게 비분리성하고 이질성이 출제가 안 됐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만 좀 잘 따로 공부를 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서비스 소멸성이 출제된 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얘도 또 하나 별도로 또 준비를 해 두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2022년도 출제됐던 마케팅 관리론 기출문제 살펴봤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에 또 2023년도 기출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